네, 안녕하세요. 부양연구원 임재현입니다. 하다 보니까 토론을 마무리하는 것을 발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이 성공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 시간에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기반의 폐기물 대응 전략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가와 탄소 중립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어지는 잠재적인 해양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관리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 앞에 내용 탄소 중립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부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2024년은 역대 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다라는 보고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이제 2024년에 WMO에서 보고서가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저게 뭐냐면 24년 평균 속도의 상승폭입니다. 5대비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지금 24년도는 1.5도 5도시 정도 산업재해 대비가 상승한 것으로 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100년까지 1.5도 상승을 이미 초과한 결과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아니면 2100년 1.5도가 실패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장기간 또는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붙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작년에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건 우리가 진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배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들로 인해서 도시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인한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사람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당연히 도시와 사람에서 우선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는 이제 법적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국가 NDC 23년까지 갖춘 목표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디를 줄여야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전환이라든가 산업, 건물 수석주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폐기물 부분에서도 2018년 대비 얼마? 2018년 대비 46.8% 약 50%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향안의 로드맵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핵심 키워드들이 저기 밑에 있는데 하나는 폐기물 감량 및 재이용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감량과 재이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 가스와 같이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실은 제 한 2, 3년 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 발제 제안을 받고 어떤 내용을 얘기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 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체에 결국에는 위해를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또
발생원과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 5ml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MP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1mm 이하는 SMP로 해서 굉장히 작은 애입니다. 그리고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조한 작은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2차는 파쇄 혹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해서 파괴되거나 깨지거나 이러면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2차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1차,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해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해양 생물들의 축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이 사슬 피라미드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런 형태 때문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미있는 논문인데 이거는 네이처 서스테너블리티라는 논문에 한 몇 년 전에 실린 겁니다. 요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떤 거를 찍은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저거는 식물 체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실 논문 자체는 그거였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물 체내에 흡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 방향의 논문 주제죠. 하지만 이걸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식물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지금 미세 플라스틱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늦추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반칙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담수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1차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거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의 측정하고 하천에서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돼야 돼? 대표성이 있어 이게 항상 문제거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메소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제시가 되고 있고 최적의 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선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냐면 한강 하구에 있는 A 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습지는 남사르 습지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습지로 보존, 보호가 필요한 습지로 지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 습지에서 한번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접 당시에도 되지는 못하고 조금 방법을 바꿔서 저 습지에 있는 우수 침강지 이렇게 그 빗물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죠. 거기 밑에 있는 최적도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해서 이제 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 결과 일단 저희가 조사한 우수한 상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한 1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2제곱미터를 했는데 근데 저기가 한 7kg 정도 돼요. 그러면 약 76개 우수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를 그냥 전체적으로 단순히 확산 확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저 조그만 최적도 안에 76개 포인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아마 속에 있을 거니까 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가정이 다 들어가서 확정하기가 까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적은 지역에 다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음을 조사 결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미세 플라스틱, 조사된 미세 플라스틱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쭉 크기로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상 특성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왼쪽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은 아까 그룹 A 여기서 보시는 이런 애들 그리고 빨간색은 그룹 B 이런 애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폴리에틸렌처럼 투명하고 작은 알리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룹 C는 뭔지 모르는 이런 애들로 분포를 이렇게 해서 분포를 표현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룹 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애들 그리고 그룹 B는 작은 애들 몰려있고 그룹 C 같은 경우는 좀 띄엄띄엄 있는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룹 A 스티로폼 저런 거는 이제 2차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파쇄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
발생한 플라스틱이고 좀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1차 플라스틱이고 사이즈가 작다. 마지막으로 그룹 C는 SMP와 LFP가 혼합되어 있다. 그런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성분이 뭘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룹 A는 스티로폼, 그룹 B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그냥 우리가 공업용, 산업용 목적으로 생산하는 상용 이런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C는 다양한 애들이 혼합이 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운송이라든가 통행 과정에서 이제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애들로 파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 애들이 다양한 애들이 조사가 됐는데 그럼 얘네는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저희가 올 수 있는 경로를 파악을 해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죠. 바로 고속화로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수관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 애들이 세척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로 쓰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네 번째는 해안입니다. 왜 해안이냐? 여기는 한강 하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기수역입니다. 기수역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부가 썰물, 즉 조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들어온 애들이 여기에 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플라스틱이 저 습지 안에 저장만 되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해양 입장에서.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저기에 축적된 애들은 썰물과 함께 해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저렇게 수변 주변 근처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뭐다? 잠재적으로 해양으로 나갈 플라스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양한 활용 재활용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의 1차적인 방안은 감내감, 발생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폐기물 가치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시간은 가치예요. 그리고 점선은 개인적인 평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D점, 저 D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는 있지만 내 가치는 저 상은 무슨 일을 일어나느냐? 이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이 0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D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제2용 아니면 활용 아니면 교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도 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에서의 기울기 변화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탄소 중립 나눔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순환 가게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런 폐기물 감량하는 이런 부분의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 발생량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한 시민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시민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결국에는 이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물질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여러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도시 그리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요 지역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플라스틱 얘기를 하면 누구가 책임이 있느냐 항상 따질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도요. 내가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문화 그리고 강량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생산자가 마찬가지죠. 내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결국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모으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언젠가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런 플라스틱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도를 하지만 최종적인 단계를 봤을 때는 정부는 조금 물러가 있고 시민과 지역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이번 포럼의 주제인 해양 폐기물도 그렇고요, 플라스틱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정치인과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